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김현욱입니다. 저는 바이오 빅데이터와 생명공학이라는 주제로 현재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학과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그리고 연구 분야에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 해결 방식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특징을 두 단어를 뽑자면은 극도의 자동화와 극도의 연결성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많은 부분 이제 로봇들이 대체하기 시작했고요. SNS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소통이 더 편리해졌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과 기계와의 인터랙션이 더욱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언론 매체들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잡지들도 앞으로 우리의 직업들이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들에 의해서 어떻게 변할지를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이러한 글들은 더 이상 이제 놀라운 뉴스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극 이런 자동화와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데이터를 소비하고 또 더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게끔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연도별로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데이터 양을 표시한 그래프에 해당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평상시에 접할 수 있는 데이터들, 비디오, 그다음에 웹사이트, 이메일,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 이런 데이터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는 심지어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큰 관심을 못 받았던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기술 세 가지를 뽑자면은 흔히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을 꼽습니다. 이 중에서도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빅데이터, 데이터 양의 급속한 증가는 인공지능 기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큰 볼륨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그 학습 데이터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새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양의 증가 현상은 거의 모든 연구 분야에서도 일관되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2008년부터 연도별로 각 종류의 바이오 데이터들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언론 등을 통해서 가끔씩 접하게 되는 이 게놈 데이터를 보시면은 역시나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역사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은 DNA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DNA 구조가 처음 밝혀졌던 1953년에서 딱 4년 후에 인공지능 기술의 정말 시초가 되는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가 됩니다. 그 이후로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었습니다. 충분히 하드웨어가 발달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그 방대한 데이터도 없었을 뿐더러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알고리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학습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 이 알고리즘,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발달도 매우 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2001년도에 GPU의 개발은 이 인공지능 기술을 좀 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이 대중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영국 딥마인드사의 알파고와 이세돌 프로바둑 기사와의 바둑 대결이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아우르는 잘 반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생명공학 회사, 국내외 회사를 한 개씩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해외 회사로는 긴코 바이오웍스가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회사고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고부가 물질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미생물 균주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의미에서 미생물 균주를 개발하는 회사는 대부분 연구원들이 사람이 직접 실험을 해서 미생물 균주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회사에서는 로봇이 그 균주 개발 일의 대부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다니는 그 한 연구원의 좀 얘기를 들어봤을 때 먼저 하는 일은 아침에 회사에 도착하면은 조작할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퇴근할 쯤에는 알아서 그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로봇에 의해서 만들어진 균주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퇴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매우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생명공학 회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매우 기술력이 좋은 생명공학 회사가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탠다임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통상 신약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10년 정도의 정말 많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그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신약 개발 과정에 이제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에서도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생명공학 연구들을 활발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이제 두 가지 그 연구 분야를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대사공학, 메타볼릭 엔지니어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프리시전 메디슨, 정밀의료가 되겠습니다. 대사공학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고부가 물질을 대량 생산하는 과학 기술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항생제라든지 항암제, 이러한 의약 물질을 발굴하고 대량 생산하는 것이 대표적인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정밀 의료는 개인에 최적화된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 과학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주제 내에서는 새로운 효과적인 항암제 표적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은 약물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을 예측하는 기술들이 대표적인 우리 학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사공학이나 정밀의료 관련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기술들이 필수적입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 연구에서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 기술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특히 머신러닝으로 대변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공지능 기술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에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많이 생산하고 또 분석하는 일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사공학과 정밀의료 이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항생제와 관련된 연구입니다. 현재 이 병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생제의 내성을 띠는 병원균의 출현입니다. 그 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앞으로 2050년에는 암에 의해서 사망하는 환자 수보다 그 항생제의 내성을 띠는 병균의 감염에 의한 사망자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큰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은 병원에서는 당연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이 항생제 내성 병원균 출현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항생제를 꾸준히 발굴을 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방선균이라 불리는 미생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방선균은 자체적으로 항생제를 만드는 것으로 오랫동안 잘 알려져 있고요. 문제는 어떤 항생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매우 소량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사공학 기술을 이 방성균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항생제를 더욱 많이 만들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사공학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컴퓨터 기술과 그 다음에 유전자 기술을 동시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대사공학에 활용되는 컴퓨터 기술은 암과 같은 만성 질환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대사공학에 적용됐던 모델링 기술과 함께 암과 관련된 바이오 빅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모아서 특정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항암제 표적을 예측하는 기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질환 연구는 이제 국내 대형 병원과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약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약간 방향을 틀어서 약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 주제를
한번 소개를 또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약물 상호작용과 관련된 연구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연구 주제의 어떤 모티베이션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약물을 처방받을 때 보통 감기에만 걸렸다 하더라도 한 개의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최소 2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게 되고요. 문제는 이 복수의 약물을 동시에 섭취했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미 알려진 약물 상호작용도 있지만은, 만약에 새로운 조합의 약물을 먹는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알 수 없는 새로운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물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은 전체 약물 부작용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이제 진입을 거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고령의 인구가 더욱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복용하는 약물의 수가 더 많습니다. 이 말은 즉슨 그만큼 약물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이는 나날이 우리나라의 매우 높은 사회적 비용, 그다음에 의료비 지출을 뜻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는 매우 심각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나날이 우리나라의 매우 높은 사회적 비용, 그다음에 의료비 지출을 뜻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는 매우 심각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후에 저희는 두 약물 간에 있을 수 있는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 이름을 저희는 이제 딥디디에라 명명하였고요. 앞에 딥이 붙은 이유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이고, DDI는 드럭 드럭 인터랙션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모델 딥디디아이가 하는 일은 두 약물의 구조를 입력 정보로 받아들이고, 두 약물 간에 있을 수 있는 상호작용을 이렇게 문장 형태로 아웃풋 출력 정보를 이제 제공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딥디디아의 강점은 비단 약물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약물과 음식 간의 상호작용도 이제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특히 오랫동안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고혈압 환자나 내지는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유용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컴퓨터 기술에 기반을 둔 생명공학 연구 주제를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기술들을 계속 열심히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